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오르는 날들이 많아지면서 이달 들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를 해보니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가 최근 5년 같은 기간보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어제 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관리는 기본이고요. 야외에서는 김밥 같은 조리식품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이스박스 이용하실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때는 10도 이하로 보관해서 운반을 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나저나 평소에 잘 안 내리던 비가 하필이면 어린이날 연휴 동안 강하게 또 많이 내린다고 하죠. 제주도에서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오늘 내일 벼락 돌풍까지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야외에서 보내려고 한 어린이날 계획 날씨 좀 잘 보시고요. 이거 바꾸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처음 맞는 어린이날인데 날씨가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자, 5월 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아주 여러분들이 인사를 반갑게 해주고 계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루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한우 반값 할인 판매 배경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요.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 지나치게 빠지게 될 경우에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해관계 시간에는요. 속아서 대포 통장을 빌려줬어도 보이스피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고기는 이것에 따라 육질을 평가하는데요. 이거는 육류를 연하게 하고 육즙이 많게 하는 지방의 분포를 말합니다. 고기의 단면을 잘라보면 대리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반갑게 아침 인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지영님, 오승환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오승원입니다. 네, 자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양한 할인 행사가 펼쳐지고 있죠. 온 국민이 좋아하는 한우도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격을 최대 50% 낮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우 세일은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농가도 살리자는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의 일환인데요. 소비자들이 맛있는 한우를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한우 산업이 처한 어려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농수산 이슈 오늘은 한우 할인 판매 전에 계기가 된 한우 농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국내산 축산물 할인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축산농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규모 할인전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한돈, 오리를 비롯한 각 축산단체의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을 진행했습니다. 네. 축산대전은 요리 강연, 체험활동, 시식회를 비롯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현장에서 최대 40% 할인 판매했고요.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우와 한돈 이 두 축종은 축산대전의 일환으로 오늘 17일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네. 한우의 경우는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관련 온라인몰 등을 합해서 약 1,100개소에서 오늘부터 17일까지 50% 이상 할인 판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 식당 한우 프라자를 방문하면 외식을 할 때에도 2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반가운 게 사실 한우는 가격 때문에 자주 먹지는 못했는데 이번 할인 기간을 이번 할인 기간을 활용하면 부담이 좀 덜하겠어요. 네, 그 온라인몰의 할인 판매 기간이 보통 10일까지 동일한데 오프라인 매장의 할인 판매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4일간, 길게는 일주일간으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가까운 대형 매장의 이 한우 할인 판매 기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한우 할인 판매가 단순히 소비 확대 차원만은 아닙니다. 도시에선 한우가 그저 비싼 고급육으로 인식돼 있지만 네. 한우 농가가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우 산업의 위기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한우 농가들이 어떤 면에서 어려운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우선 한우 농가의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보통 한우는 30개월까지 키워서 출하를 합니다.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네. 암소가 낳은 송아지를 키워서 출하하는 농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송아지를 구입해서 큰 소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구입한 가격부터 시작해서 매일 먹이는 사료값까지가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원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올해 초에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3,490원으로 5년 사이에 최저가를 기록했고요. 최근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4월 평균 가격이 킬로그램당 15,700원 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가격이 킬로그램당 19,300원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해서 3,600원가량 낮은 상황입니다. 한우 농가의 생산비가 킬로그램당 2만 원대라고 해요. 현재는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고요. 특히 한우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사료 가격이 폭등한 상황인데요. 대합사료 가격이 2020년에 킬로그램당 412원이었는데 이게 2022년 지난해에는 561원으로 36% 급등했고요. 네. 조사료는 같은 기간 동안 55%나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우 출하 가격이 생산비조차 보전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한우 사육 두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과잉 상황이라는 건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한우 사육 두수가 356만 4천 마리거든요. 근데 축산업계에서는 국내 시장 규모를 고려해서 적정한 사육 두수를 290만 마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네. 290만 마리 정도면 적정한 사육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이미 이를 훌쩍 넘어섰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358만 마리까지 집계된 바 있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인 건데요. 반면에 한우 소비가 좀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이 코로나 시기에는 외식보다 집밥 수요가 늘어났고 또 코로나 국민 상생 지원까지 지급되면서 가정 내에서 한우 고기 구매량이 증가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물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동반 상승하면서 각 가정에서 쓸 돈이 부족해졌고 자연스럽게 한우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한우 사육 두수는 최대치로 늘어난 상황에 한우 소비는 점차 줄어든 문제가 겹치면서 한우의 출하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을 버티기 어려운 거 대규모 한우 사육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50마리 미만 이 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들이 더 어렵습니다.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4분기 가축 동향 결과를 살펴보면 50마리 미만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가 1년 동안 2,000곳가량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소규모 한우 사육 농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정부가 사육두수 관리에 너무 소홀했다. 이런 지난해부터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워낙 올해 초부터 한우 산업이 비상사태라서 지난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한우 수요를 늘리고 농가의 경영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한우 수요와 관련해서는 이번 축산대전처럼 한우 할인 판매를 확대하고요. 한우 자조금을 통해서 공공급식직에 사용하는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출도 확대할 계획인데 지난해 한우 수출이 44톤이었는데 올해는 200톤까지 늘려보겠다 계획을 했습니다. 네. 또한 한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요. 조사료 재배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2024년 상반기까지 암소를 14만 마리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게 아니라
자조금이라고 농가 거출금으로 마련한 비용을 사업에 활용한다거나 농협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뿐이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이미 이전부터 이런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성공하겠냐, 새로울 게 없는 대책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농수산 이슈, 오늘은 한우 농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예, 아나운서님 투자 많이 하세요? 투자. 왜 그러세요? 제가 투자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휴지 한 10통 필요합니다. 아, 정말 네. 슬픈 얘기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저도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등등 투자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현대인들이라면 다들 투자에 관심 갖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예, 당연한 건데 투자할 때 좀 과몰입하신 분들이 계시죠. 한 번씩 보면은 막 인생을 걸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더 심해지면 중독 수준에 빠지기도 하는데 네. 오늘 그래서 주식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네, 그렇죠, 출근길에 그렇죠. 보면 정말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아마 9시 이후에 보고 계실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너도 나도. 네, 저도 진짜 엄청나게 보거든요. 근데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중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중독이라는 단어가 주식에만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술이라든지 도박이나 게임 같은 그렇죠. 뭐 나쁜 느낌의 단어에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운동이나 공부나 다이어트 등등등 다시 중독이라는 걸 갖다 붙이는데 네. 중독이라는 말에는 너무 과몰입한다, 에너지를 많이 쏜다라는 등의 의미가 숨어 있고 의학적 정의를 한번 보면은 해로운 결과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의 조정 능력이 상실되어서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행위로 인해서 우리 생활의 여러 영역이 지장이 많다면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순히 좋아한다, 뭐 과몰입한다 정도는 중독이라고 하진 않고요. 내가 이렇게 산 종목이 떨어지지 않았나 계속 확인하는 것도 네, 웃고 계시는데 중독이네요. 자주 창을 열어보는 경우가 뭐 있긴 하지만 네. 가끔 일어나는 경우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마냥 놓을 수는 없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주식 중독인가 아닌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중독 자체를 주식 중독 자체를 아직 질환으로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도박장애라는 그 질환이 있는데 도박장애에 속하는 영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을 도박처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네.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하는 것이 투자인가 투기인가 이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맹목적이고 애매모호한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여건을 넘어서 좀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뭐 신용 뭐 미수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한다면은 주식 중독의 위험 사인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이를테면 뭐 요새 선물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2배, 3배 레버리지 하는 그런 상품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좀 위험 신호가 되겠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눈치를 받아요? 예, 눈치.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뼈아픈 투자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네. 투자에 대한 감이 없을 때는 막 계속해서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주식 종목을 자꾸 확인해보고. 저 지금 아까부터 고개 끄덕이는 지금 목 근육이 지금 긴장될 지경입니다. 맞아요. 예. 떨어졌나 올라갔나 뭐 계속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근데 중독 영역이 들어서게 되면 그 정도가 더 심해지죠. 하루 종일 PC를 보거나. 아니면 집중한 에너지가 다 쏠리고 집에서 또 해야 할 일 못하니까 계속 이제 주식 관련 게시판 들여다봐야 되고 그쵸.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계속 가족분들한테 힐난을 받거나 아니면 뭐 상사분한테 지적받거나 이런 경우를 좀 경험하게 되죠. 세 번째로 삶의 태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지 여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투자 관련해서 투명하게 보통 이제 투자하면 나 얼마 투자했어, 얼마 떨어져서 올라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해지면은 거짓말하는 거죠, 가족분들한테. 투자에 대해서 이제 뭐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은 좀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뭐 대출이나 사채를 다 끌어다 써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뭐 투자해놓고 다 손실하고 나니까 가족들한테 숨기고 계속 얘기하지 않고 빚이 한 수억 원 지고 나서야 이제 겨우겨우 얘기해서 처음에도 가족들이 처음엔 도움 주지만은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또한 이제 자괴감과 우울감이 좀 많이 심해지면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자꾸 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게 위험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건가요? 예, 이게 뇌에 바로 그 원인이 있는데요. 뇌요? 네. 우리의 뇌에는 무언가 몰입하고 빠지게 만든 회로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중독 회로라고 하는데요. 네. 중독 회로가 몇몇 가지 사건들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 중독의 경우도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 느꼈던 쾌감, 그렇죠. 짜릿한 느낌. 그리고 벌 때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벌 때가 네.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의 경험이 좀 촉발 요인이 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아시죠? 네. 잘합니다. 아, 잘 아시죠? 네. 네. 처음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이상이 투자하면 또 성공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초심자분들은 한창 주식 시장이 좋을 때 너도 주식 사고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흐름에 올라타서 이제 주식을 하게 되니까 그땐 좀 따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투자를 한번 하고 나면 뭐 경험하셨겠지만 짜릿하잖아요. 기분이. 그렇죠. 네, 쾌감이 느껴지고 막 앞으로 인생이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네. 네, 아나운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 그 생각은 100번도 했고 하게 저는 되긴 워렌 하는데. 버핏처럼 책 쓴다 그렇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머릿속에서 분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도파민이 중독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것이 바로 쾌감과 쾌락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 초심자 행운을 겪거나 주식이 상한가를 막 치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그렇죠. 네. 중독 회로가 막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중독 회로가 처음에는 1 정도의 강도로 충분히 돌아갔다면 이제 더 큰 자극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서 자극이 한 2, 3, 4 정도는 돼야지만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쾌감을 경험하고 나면 점점 더 깊게 빠져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주식 선택해서 상한가 뭐 주가 급등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한 1, 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로는 전혀 이제 미동도 하지 않는 거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왠지 내가 이 정도는 패배하는 것 같고 선택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더 큰 길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좀 주식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중독은 다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러면은 주식에 좀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성향 이런 게 있을까요? 중독에 잘 빠지는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연구가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 유형 중에서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만 자극 추구형 의 성격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타짜 2를 보면은 대길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지만 네. 대길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도박에 관심 가지고 막 맞아요. 아주 어릴 적부터. 예, 짤짤이하고 네. 예, 구슬치기 하고 하면서 계속 또래 이기는 것에 막 호기심을 갖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이기는데 자꾸 집중을 하고 지는 건 못 참고 이기면 이제 희열을 느끼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극 추구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승리나 성취에 짜릿함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게임이나 도박 같은 여러 유형의 도박에 중독에 잘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혹시 주식 중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중독을 가지게 될 경우가 또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오. 네, 한 가지에 과하게 몰두하신 분들은 다른 것에도 좀 소위 좀 꽂혀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식 중독 가지신 분들이 되게 보면 그것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술 많이 드시거나 게임 많이 하시거나 아하. 아니면 도박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함께 이제 중독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교차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중독 회로 얘기를 드렸는데 회로가 활성화되게 되면 더 많은 쾌감과 더 많은 도파민을 계속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처음엔 주식의 상한가가 됐다가 아니면 게임의 1위가 하는 것 혹은 뭐 술을 계속 마시면서 얻게 된 그런 짜릿한 느낌 같은 거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주식 같은 경우도 뭐 하이 리스크나 하이 리턴 이런 식으로 좀 투자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 가지에 좀 깊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면 다른 것도 좀 빠져들 경향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야, 좀 무섭긴 하네. 네. 그러면은 주식 중독에 빠진 분들이라면 만약에 정말 운이 좋은 분이 아니라면 실제로 손실도 좀 보고 마음도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중독이랑 연관돼서 나타나는 어떤 그 정신과 질환 같은 게 질병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중독이 도박 장애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병적인 도박 중독을 가지신 경우에는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거의 한 40% 정도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주식 중독을 이제 한번 겪게 되면 손실 보고 본인도 힘든데 주변에서는 비난하기 시작하고 생활도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걸 겪게 되면서 아무래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걸 겪다 보면은 주식을 통해서 느끼는 쾌감 같은 것들로 이제 좀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영향을 좀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참 어렵긴 한데 이게 스스로가 뭔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좀 알아야죠. 내가 주식 중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관심 많고 좋아하는 사람은 흔한데 투입되는 금액이나 들이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은 상담센터나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 받아보는 거 당연히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주변에서 좀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좀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지 말고 또 본인도 귀담아 듣고 한번 좀 병원에 방문해서 한번 좀 진료를 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요. 주식 자체가 즐거워서 빠진 분도 계시긴 하는데 또 반대로 주식이 너무 힘들어서 회피수단으로 빠진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주식 중독 자체보다는 그 원인을 좀 다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진료받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본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공허하니까 주식에 투자하면서 여기 좀 돈도 많이 손해 보시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네. 이런 식으로 주식 중독이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보다는요, 행위 자체보다는 그 마음의 상처를 좀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열된 뇌안의 중독 회로를 시키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다른 활동들에 의도적으로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데, 다음에 주의할 점은 그런 대체 활동들이 주식할 때 좀 짜릿하진 않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를테면 운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종교 활동 같은 것도 여기에 속하게 되는데 사실 즐겁지는 않잖아요. 네, 즐겁지는 않은데 말씀드렸듯이 중독 회로가 만족되고 좀 즐거워지려면은 더 높은 강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쾌락에 중점을 두는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거 좀 떨어뜨려 놓는, 좀 더 상위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위에 있는 가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하고 나면 굉장히 좀 마음이 평온해지잖아요. 굉장히 그 기분도 좀 좋아지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분명히 뭐 짜릿함과 쾌감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이 삶에 또 만족감을 주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즐거움과 뭐 쾌락이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상위에 있는 만족감을 좀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막 종교에 너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뭐 종교 중독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역시 그 또한 어쨌든 뭐 내가 한 가지에 깊게 빠진 경향이 있다면 다른 것에 빠진 경향이 있다는 것도 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좀 미리미리 좀 대비를 맞습니다. 해야 되네. 네네. 그럼 병원에서는 이 주식 중독이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치료를 하나요? 네. 정신과가 참 오기 힘들잖아요. 그쵸. 네, 환자분들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얘기해 보면은 굉장히 망설이다가 왔어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주식 중독으로 오신 분이 초기에는 잘 안 와요. 내가 주식 중독이라고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또 이게 오르면 끝난다. 모든 게 보상받는다. 맞아요. 오르면 끝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다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손해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초기엔 잘 안 오세요. 그래서 막상 병원에 오시게 되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심한 병들, 이를테면 뭐 손실을 많이 받아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공황장애가 오게 되는 지금 공존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또 상담도 좀 더 심층적으로 또 효과가 있는 그런 치료를 저희가 하려고 하지요.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에는 환자의 내적 통제력을 좀 잘 형성해가지고 주식에 대한 충동을 조절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저희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 치료의 초기에는, 중독 치료의 초기에는 일단 환경을 세팅하는 것도 중요해서 가족분들의 좀 도움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그 공인인증서를 좀 없애거나 초기에는, 아니면 주식 통장을 가족한테 좀 일임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또 국내 자조 모임이 있거든요. 자조 모임, 단도박 모임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모임이냐면 전국 한 40여 군데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모임이고요. 단도박 모임. 도박을 끊겠다라는 이제 모임이죠. 도박을 끊은 분들의 경험담이나 아니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함께 이런 것들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교육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거의 매주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른의 성장법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았습니다. 네, 주식 중독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애들은 많이 이용해요. 또 자기 밥도 때워야 되고 학교 끝나면 아마 거의 우르르르 몰려드는 수준이에요. 안녕하세요. 소유진입니다. 학창시절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갔던 문방구, 구멍가게, 분식점. 우리들의 어린 시절 추억의 장소는 이런 곳이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한결같이 편의점으로 향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KBS 1라디오에서는 어린이날 특집 편의점의 아이들을 방송합니다. 제가 나레이션을 맡은 예능 다큐멘터리인데요. 초등학생, 학부모, 편의점주 등 30여 명을 심층 인터뷰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세대가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 오전 11시 5분에 방송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다양한 갈등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해관계 시간.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이해관계일까요? 오늘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는데 네. 그 회사가 알고 봤더니 이제 보이스피싱 회사여서 그 발생하는 이제 갈등 네. 예,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사람이 이제 회사에 어떤 이유로 통장, 체크카드 그리고 비밀번호 넘겨줬는데 멀쩡한 회사가 아니라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보이스피싱 이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네. 수개를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통장은 이제 누구 건지 나오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피해자는 어쨌든 너도 공범 아니냐. 네. 그러니 내 돈을 갚아라. 통장을 줬으니까 공범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갚아라는 거고 통장 주인은 나도 속았다. 네. 나도 일하러 갔더니 달라 그래서 줬던 것뿐인데 나도 속은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서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의 공범 이렇게 하면 정말 무서운 건데 대포 통장이면 사기로 입금됐던 돈을 빼갔을 거고요. 그 일당들이. 네, 그렇겠죠. 그리고 당연히 알고 통장을 빌려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예, 많은 경우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자기 발로 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도 공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범죄에 활용된 어떤 자원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모든 경우에 단순히 속은 사람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거고요. 이제 보이스피싱이 이제 워낙 유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네. 대포 통장은 꼭 필요하고 유형은 여러 가지고 그래서 대포 통장이 마련되는 이제 경로도 지금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통장을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는 경위를 살펴서 이제 법원이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통장 주인이긴 하지만 네. 공통적으로 누구는 이게 혹시 사용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봤더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좀 찝찝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알고 넘겨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있고 정말 속아서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든지 아주 나이가 어리시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넘겨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둘을 구분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성인들이 통장을 빌려준 경우에는 대부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신 그 판단의 기준 잠깐 말하셨는데 이게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이 판단 기준을? 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네. 통장 주인이 통장 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된 목적이나 이유가 뭔지 그리고 통장을 넘겨준 대가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이익을 받았는지 통장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줬는지 그 통장이 이제 보이스피싱에서 활용된 횟수가 보통은 이제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번 사용됐다든지 그 다음에 통장 주인으로서
뭐 심부름한 게 많다든지 뭐 돈을 찾아줬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 연락이 왔는데 은행에서 이거 뭐예요라고 물었는데도 이제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까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의 범위가 높아질 것이고요. 네네네. 단순히 이제 통장만 딱 넘겨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이 좀 낮아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듣고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에 주된 피해자가 어쨌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아, 무섭습니다. 근데 그 먼저 사례에서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했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까? 이제 뭐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네. 그러니까 어떤 아르바이트 공고였고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제 통장을 빌려준 경위까지 살펴봐야겠지만 네. 가장 큰 기준은 통장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대가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이제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야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들도 갈수록 통장을 구하기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여러 이유를 붙여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 야. 그다음에 사업 목적에 이게 내가 잠깐 막혀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 목적에 좀 쓰려고 한다. 그다음에 대출을 실행해 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 등등으로 해서 아니면 이제 아르바이트인데 월급을 줘야 되는데 뭐 이제 월급을 다 주는 게 그러니까 많이 주고 일부는 내가 돌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통장 비밀번호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모집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 다 들어봐도 네.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의심스러워요. 거래는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이제 묻게 되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이스피싱 문제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오는 게 이제 대포 통장이다. 네네네. 통장 빌려주지 마라. 그리고 은행에서는 통장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통장을 그렇게 만들기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줬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책임을 묻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통장을 남에게 함부로 전달했던 거를 피해자에게 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돈만 물어주는 걸로 이제 뭐 책임이 끝나지는 않고요. 네. 예, 당연히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물어주는 거는 이제 피해자의 민사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피해자라고 자기 발로 경찰서를 가는데 경찰 입장도 되게 황당합니다. 범죄자인데 네. 와가지고 내가 피해자입니다. 아, 라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네. 그래서 사기죄는 당연히 거의 뭐 책임을 묻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통장을 빌려줬습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제 말하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든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근데 범죄인 일단 거죠. 빌려줬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네.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도 큰 범죄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자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자기 발로 와서 이렇게 피해자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통상적으로는 네. 자수한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자수라면 이제 형량이 감경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예. 어쨌든 빌려줬습니다 자체가 범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돈이 들어와서 누구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면 사기죄까지 추가되는 사기죄요? 예, 이제 그렇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기죄로 이거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받고 있고요. 이제 방조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사기를 치는데 내가 좀 도와준, 그러니까 주범은 아니지만 도와준 정도가 되는데 법률상으로는 이제 미필적 고의. 뭐냐면 조금 이상하지만 범죄 같지만 그래도 내가 좀 이익이 되니까 아니겠지. 근데 범죄일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생각만 하고 그 행위를 하더라도 이제 범죄의 공범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무섭습니다. 네. 피해자에게 돈도 물어줘야 하고 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빌려주고 네. 그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네. 그래서 그 통장에 이제 돈을 이제 보이스피싱범에 전달을 했고 네. 하면 일단은 범죄가 성립하는데 도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사기죄로 이제 처벌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전자금융거래법 네. 그 대형 행위로 또 처벌이 되고 네. 그다음에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어서 이제 뭐 한 번이라도 됐더라도 1년 동안은 예금 개설이나 금융기관 거래를 할 수가 없고 네. 이제 2번 이상 걸리면 최장 12년까지 금융거래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대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금융거래가 못하게 되면은 계좌 당연히 못 만들 것 같고 네. 대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계좌, 대출, 카드 발급, 그다음에 이제 신용회복 프로그램, 회생 절차 이런 것들 모두 다 금융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는 이제 참가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정부가 늘 강력하게 피력해 왔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통장은 남에게 빌려주지 마라라고 여러 번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이런 홍보들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건수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 피해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금액은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그리고 보이스피싱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이 오고 가는데 대포 통장이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점점 더 이제 규제 수위로 올라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민생 범죄로서 피해자들의 삶이 이제 일단 걸리면 피해자들이 피폐해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주범은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방조범은 잡았다고 한들 뭐 쉽게 보면 오죽 삶이 어려우면 통장까지 빌려주면서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이제 복구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그리고 뭐 모르고 개입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 요즘 보면 근데 또 통장뿐만 아니라 인출책이나 뭐 현금 운송 이런 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려면 네. 대포 통장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찾아가지고 전달해주고 이제 그런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하. 이 사람 모두가 전부 다 이제 방조범으로 이제 처벌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뭐 명목은 많죠. 뭐 거래처에 현금을 전달해줘야 된다든지 고객들이 꼭 현금으로 보낸다 그래서 그걸 받아오라고 한다든지 시장조사원이라든지 뭐 하는 경우로 되는데 통장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대부분 다 공범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또 진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르는 주범은 따로 있는데 이게 들을수록 좀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요. 혹시 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이나 통장 대여와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보이스피싱 어떻게 하면 안 나가느냐?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네. 저도 뭐 네. 이제 너무 교묘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 네. 딸과 사소하게 이제 그 뭐 게임 아이템 이런 거 같이 사다가 이제 사기당한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2007년 사례에 보면 지방법원 법원장님께서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아이고. 제 주변에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변호사, 경찰 이런 분들이 다 뭐 몇백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그러면 전화 끊는 거 말고는 사실은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고요. 그리고 통장과 관련돼서는 뭐 요즘 TV에도 계속 나오고 하지만 통장을 빌려주면 일단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통장은 아내든 가족이든 뭐 친구든 어떤 누구에게라도 통장을 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조건 통장은 빌려주지 않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해관계 오늘은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271님 정답은 마블링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비가 와서 야외 활동이 불편하지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의견 감사하고요. 0632님 정답 마블링. 어버이날 앞두고 꽃 만들어서 부모님 찾아뵈려고요.
늘 자식 생각하며 만난 거 주시려고 허리 펼 새 없이 일하신 부모님 늘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8118님 정답 마블링입니다. 오승환 아나운서님 나만 오승환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었군요. 오승환이 아니고 오승원 확실하게 기억하면 되지. 몇 번만 더 했으면 제가 이름 바꾸려고 그랬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